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단 30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사 토크 이슈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밀착 뉴스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이슈픽. 오늘은 경인일보의 신현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가장 집중된 소식을 짚어보는 이 코너에 경기도 밖으로라고 키워드를 가져오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네, 저기 경기로 밖으로 나갔다라는 의미는 네. 이제 제가 7월 1일부터 8일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의 인도 태국 방문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출장 다녀오셨군요. 네네. 이번 해외 방문을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이후 두 번째로 나간 이제 해외 출장인데요. 네. 첫 번째 미국과 일본을 갔던 출장이 이제 경기도로 투자를 유치하는 출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 기업들이 인도나 태국 같은 신남방 시장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네. 6박 8일 동안 김 지사는 인도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인 IICC 개장 상황을 점검했고요.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벵갈루르에 경기 비즈니스 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며 네. 1,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지페어 아시안 플러스 개막식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6박 8일이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외유성 출장은 아니었겠죠? 네, 너무 일만 하셔서 예. 저희도 이제 따라간 기자들도 너무 힘든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네네. 네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좀 가장 주요한 성과를 좀 꼽자면 이제 국제경제 협력도 다지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2023 지페어 아시안 플러스가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역대 지페어 중에서 참여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이제 경기도지사로서는 김 지사가 최초로 현지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태국 부총리도 참석을 해서 이제 김 지사가 직접 일일 영업을 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네. 그 결과 기업과 바이어가 연결되는 상담이 4천여 건에 달했고요. 네. 이 중에서 하나 규모로 1,146억 정도의 계약 추진이 이뤄졌고 예. 계약 체결은 9건이 이뤄졌는데 하나로는 142억 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에 신남방 시장 개척을 통해서 더 큰 경기도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갭이 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게 4억 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0원으로 해주겠다는 네. 얘기입니다. 경기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의 도민이 4억 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 마련의 문턱에 딱 왔는데 이 취득세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경기도가 좀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생애 첫 주택 구입할 때 취득세 면제는 그전에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건 이미 일부 시행이 되어 온 정책이긴 네네. 합니다. 지난 3월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소득 기준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줬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거는 취득세를 이제 전액 면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 취득세가 1%이기 때문에 최대 400만 원까지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집값이 좀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부 합산 1억 원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 가구에서는 관심이 좀 있겠어요.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까? 네, 취득세 0원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2,700여 가구 정도가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경기도는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경기도의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내 집 마련 꿈꾸는 도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24시간 잠을 자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데 동화책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잠자고 있다는 건 경기민원24를 말합니다. 예. 경기도 유일의 온라인 행정 서비스 신청 창구인 경기민원24를 이용하는 도민이 이제 전체 도민을 파악했을 때 1% 수준밖에 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경기 민원 24는 2021년에 개통을 해서 현재 누적 이용 실적이 18만 건 가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민이 지금 현재 1,400만 명인 것을 좀 고려하면은 미미한 숫자인 거죠. 네.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민원 콜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건지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 경기 민원 24가 개통이 될 때 행정 안내에만 그치던 경기 똑띠라는 이제 프로그램과 방문 신청이 가능했던 분산된 민원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시한 지 3개월 만에 시스템 불안정으로 서비스가 한 차례 중단이 됐었고요. 이후에 보완을 거쳐서 다시 진행이 됐지만 이용률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또 한 가지 큰 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신용회복 등 한 7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용률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네, 그렇군요. 경기도 유일의 통합 온라인 행정 서비스라는 문구가 좀 무색해 보이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있겠죠? 하고 있겠죠? 네, 이제 경기도민이 사실 1%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경기도 정책에 대한 경기도민의 활용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경기도에서도 지금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는 사업이 조금씩 현재는 안정화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서비스 종류를 좀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24시간 민원 서비스 울리는 것도 좀 문제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잠에서는 좀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슈픽 경인일보의 신현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톡톡히 하면서 지역 순환 경제 생태계의 혈액으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화폐입니다. 그런데 지역 화폐가 축소되다 못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 화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존폐 위기를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기 지역 화폐의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신 김건호 경기연구원의 연구위원,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담당했던 한병헌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역화폐 좀 친근하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달 음식 주문할 때 경기도 배달특급이라는 그 앱 그것으로 이제 음식 주문하고 결제할 때 제가 지역화폐를 좀 쓰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주로 이제 쓰는 곳은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집 주변에 있는 그 식료품점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좀 특이한 점은 저 집 주변에 떡집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 단골로 가는 떡집인데 간식용으로 떡을 살 때 지역화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정도씩은 더 가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행정관님은 어떻게 쓰세요? 저는 지역화폐를 아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니다 보면은 가장 열심히 쓰는 분들이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분들이 네.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부천이시죠? 네, 부천이에요. 부천은 금액이 얼마까지 돼요? 지금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50만 원에서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네. 예.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네. 두 분 다 이제 지역화폐 관련돼서 연구하시고 정책도 개발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현장 다니시면서 시민들께 많은 이야기를 좀 들으실 것 같아요. 시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면은 바로 반응이 옵니다. 지역카페가 만약 없었다고 하면은 지난 코로나19 때 살아남기 힘들었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이구동성으로. 네. 그만큼 상인들한테는 지역카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일반 시민들도 지역 카페에 대해서는 어떤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정말 국가에서 이렇게 따뜻한 정책을 해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고맙다고 할 정도로 아주 좋아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역화폐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 그때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다, 뭐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간 여러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수행되었던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매장의 매출 증대 효과는 뭐 일정 정도 있었다.
카페라는데 좀 대체로 좀 합의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좀 전반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옛날에 성남에서 이재명 시장 시절에 지역 상품권이란 이런 이름으로 도입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른 지역에서는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좀 시샘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지역 화폐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우리나라에서 1996년도에 네. 화천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예. 고향사랑 상품권이라고 해갖고 이 입장료를 내면은 그 일부를 지역 그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줬습니다. 네.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아, 관광지 이런 데서. 예, 그랬죠. 예. 그것이 최초로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활성화되어졌던 것은 당시 2016년도에 청년수당, 청년 맞아요. 기본소득을 지역 카페로 주면서 대폭 확대되어졌는데 그 전부터는 조금씩 사용하던 지역 카페가 한 지역에서 일정 정도 이상 사용되어지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죠. 2020년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우리가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 1인당 25만 원씩 가구에 4인 가족 100만 원씩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 카페로 줬잖아요. 네. 그때 그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골목 상권의 매출이 대폭 증대됐습니다. 네. 특히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매출이 증대되었고 동네 야채 가게, 동네 빵집, 동네 슈퍼 다 매출이 증대되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 정도면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네. 지역 카페는 이 골목 상권의 매출 증대에 혁혁한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2020년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역 카페의 효과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 화폐의 가치를 보여준 건데 이 상승 곡선이 이제 하락세로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지역 화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역 화폐 사업 갑자기 이렇게 뭐가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화폐를 충전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요. 네. 이 인센티브는 국비하고 지방비의 그 매칭 지원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네. 따라서 국비 지원이 없어진다면 지방비만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방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발행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낮추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만들었었던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들어서 올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그 관련 예산이 애초에는 전액 삭감되었었다가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3,600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게 되긴 했었지만 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줄어든 국비 지원액만큼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재정 부담 때문에 지역화폐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액을 축소하거나 인센티브율이 원래는 10%였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지금 6%나 7%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저도 쓰고 있고 두 분도 쓰고 있고 그 지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이 경기도 지역 화폐인데 이렇게 소비 수단으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고 지원이 줄어들면서 그 액수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지역 카페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가 왜 지역 카페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가를 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경제적 이유인데 네. 경제적 이유는 대기업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역 카페는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역 카페가 달갑지 않은 거죠. 정부에서는 이 대기업이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역 카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 카페 그러면은 이재명
그 당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정책을 지우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지역 카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 국고 지원 삭감이 지역별로 좀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국고 지원 삭감이 재정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더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그 예산 전액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자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재정 여력이 약한 지자체는 이를 감당하기가 더 어렵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역화폐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소득이 여기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지자체는 오히려 이렇게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필요성이 높은 지자체가 오히려 더 크게 타격을 받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상존해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혜택이 많고 인센티브가 커서 이렇게 시장에서 장을 볼 때 굉장히 할인을 받는다는 기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혜택이 줄어드니까 일반적인 신용카드를 쓰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생색내경으로 조금 살려둔 것 뿐이다라는 거여서 그야말로 우리 그 상인들을 무시하고 상인들의 어떤 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정책이어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영원이 됐는지 그리고 존폐 위기에 올린 지역화폐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그 전 행정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지역화폐 국고를 줄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왜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신지.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축소시키면서 했던 말을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그 기본적인 입장은 지역화폐 정책은 중앙정부의 사업 영역이 아니라 지자체의 업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자체 스스로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해야만 한다. 지역화폐는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 사업이고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서 지원을 했었던 한시적인 사업이었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고 지역상권 소비가 그래도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는 게 중앙정부의 그런 임무이고 책무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네네. 지금 정부에서는 그 지역 카페 관련해서 중앙 정부의 몫이 아니라 지자체 몫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대단히 어렵게 생존권의 문제에 부닥쳐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카페 외에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 지역 카페 예산 자체도 영원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정부는 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냐. 저는 자영업 대책의 실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부가 되게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지자체에다 다 떠넘기면서 중앙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지역화폐 정책의 주요 목표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측면인데 이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이 정책이 과연 지자체만의 사무인가라는 부분은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질문이 던져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온누리 상품권 정책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근데 온누리 상품권 사업도 전통시장과 그렇죠.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소상공인 대상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용처가 해당 지자체에 한정되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포괄되어 있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 이거를 굳이 구분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그다지 없다라는 것이죠. 올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예산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올해 실제 사용액이나 발행액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그럼 즉 이 말은 온누리 상품권 예산 증가가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의 반증이죠. 근데 지역화폐 예산은 삭감되면서 지역화폐 발행액이나 사용액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를 이렇게 좀 합해서 그 예산들을 좀 골고루 분배하는 이런 방안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역화폐 정책이라는 것들이 어떤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게 중앙정부의 책무인데 이런 운영의 묘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국비 지원을 삭감해버리는 방식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대하는 것은 좀 너무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국비 지원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지역화폐를 발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작년처럼 뭐 정부는 안 한다 했다가 국회에서 다시 이렇게 살렸다가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는 이럴 때 어떻게 해법을 좀 찾아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좀 시민들이나 정치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 지역화폐 정책이 단지 지자체 사무로 폄훼될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중앙정부나 아니면 전 국가적으로 의미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화폐 정책이 어떤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재정 여력이 약한 지자체일수록 좀 더 지역화폐 발행의 필요성은 크다는 점들을 좀 생각을 하면 소비 유출이 크고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좀 더 많은 국비 지원을 제공하는 국비 지원의 차등화 정책들을 좀 테이블에 좀 올려놓고 여러 지자체들이 협의를 하면 좀 더 쉽게 정책 타협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국회에서 지난번에도 정부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국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께서 열심히 뛰어갔고 살렸잖아요. 이번에도 열심히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예. 어쨌든 위기를 기회로 살리려면 근본적으로 이 지역화폐가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을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그 할인이나 뭐 추가 지급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할인 구입할 때가 아니라 사용할 때 캐시백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시백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사용하는 매장의 성격에 따라서 인센티브율을 차등을 둬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액이 낮은 뭐 매장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갖는 매장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율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러한 매장에 좀 더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개선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편으로는 어떤 지역화폐 정책을 단지 경제 정책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환경 정책이나 복지 정책들과도 결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와 관련된 매장들에 좀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면 지역화폐 정책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정책과도 결합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완점 네, 덧붙이실 말씀. 저는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보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가 아직 덜 활성화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는데 더 활성화되어지면은 그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지역화폐는 경제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경제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정책인 겁니다. 단순한 소비 쿠폰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반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비 쿠폰이 아닌 거죠. 지역화폐는 철학입니다. 경제 철학.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존폐 위기에 내몰린 지역화폐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지역 화폐의 혜택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요. 지역 화폐, 이젠 정치적인 꼬리표를 떼고 그 본질과 효과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 토크 이슈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